술래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수림아,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술래씨가 대답 대신 질문을 했다. 글쎄, 막연했다. 술래씨, 길동씨 부부, 박사님, 원장님, 2학년 담임쌤. 주변에 있는 좋은 어른들은 금세 꼽을 수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술래씨 생각 동의. 주변에 있는 좋은 어른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쓴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18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얌얌쌤입니다. 오늘도 저희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근데 차차님께서는 출장을 가셔가지고 저희 3명 모였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위를 너무 싫어하는 박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확실히 지난주에 이제 음질은 조금 편집자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많이들 들어주셔가지고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개선하면서 코로나 조금만 더 잠잠해질 때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봐도 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떤 모습이죠? 네. 전 예쁜 모습만 보고 있는데. 굳이 그냥 이렇게 그 가족끼리만 보여줬으면 좋겠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저의 노란 스마일 잠옷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부은 눈과 또 저의 없는 눈썹과 노란 스마일 잠옷과 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화면은 보지 않고 열심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 주에는 유은실 작가님의 술래주택이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줄거리 먼저 박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 듣고요. 그다음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대봉감을 한 상자 사서 하나씩 홍시로 익혀서 먹었거든요. 빨갛게 익은 마지막 대봉을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책은 마지막 하나 남은 대봉을 먹는 느낌 같았어요. 오래오래 기다려서 가장 맛있는 대봉을 먹는 것처럼 올해의 마지막에 가장 뜻깊고 재미있는 책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저는 한 장씩 아껴가면서 읽었거든요. 술래주택은 김술래 씨가 때밀이를 해서 번 돈으로 만든 주택이에요. 술래 씨가 임대료를 싸게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번호표를 받아서 대기하면서까지 술래주택에 들어오려고 해요. 게다가 술래주택은 입주자들이 옥상도 마음껏 사용하고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서 서로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의 공동체처럼 살고 있어요. 수림이는 술래씨 남자친구의 손녀인데요. 태어나서 16년 동안 술래주택에서 자랐어요. 수림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이라서 술래씨와 할아버지가 키운 거죠. 그래서 수림이는 술래씨의 최측근이라고 불립니다. 수림이 아빠는 대학 강사인데 학벌만 좋을 뿐 생활력이 없고요.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기 일쑤예요. 그리고 수림이 언니는 수림이보다 1살이 많은데 공부를 잘하지만 사실 라면도 끓일 줄 모르는,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언니예요. 그래서 이 가족은 누가 어린가 견주기 바쁜 사람들처럼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가족이거든요. 근데 사실 수림이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수림이 할아버지 아파트인데요. 경제력이 없는 수림이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 할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살다가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2달 만에 술래주택으로 이제 나가서 살면서
평생 돈을 벌어서 수리미 가족을 먹여 살리다시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태양광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수리미 가족은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순례 씨가 할아버지가 원래 살던 그 순례주택의 방으로 수리미 가족이 들어와서 살도록 배려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수리미네 가족은 순례주택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리미네 가족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어른이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 과정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고 좀 감동적으로 풀어낸 소설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 항상 네 들을 때마다 이렇게 박 사장님의 목소리는 귀에 착착 감기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물론 무섭기도 합니다. 저렇게 또 엄청 혼도 내시고 이래가지고 저희 이 순례주택이 전체적인 느낌은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참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든 책이었어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이구나. 쿠키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전형적으로 보였거든요. 가족 서사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형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문제 삼을 때는 무능력한 아버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형제를 문제 삼을 때는 그 사람의 사회성이나 윤리적인 것을 문제 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이 구조에서 희생자가 되는 사람은 보통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희생자,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는 희생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가족 서사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은 자녀 세대를 키우는 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고 조부모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 또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의 마음속에 기성세대가 마음속에 엄마를 담아두고 있던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신적이고 우리한테 사랑을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실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모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순례주택도 딱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구조가 가장 요즘에 잘 발견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웹툰 서사예요. 웹툰 서사는 굉장히 아동 청소년을 겨냥하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한테 헌신적이고 사랑을 주시는 조부모님과 네, 그렇지 못한 조금 더 철없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미숙한 그리고 또는 이제 사실은 경제 문제 때문이죠. 경제 문제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는 부모님인데 예전에 우리가 경제 문제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는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듯이 지금의 자녀 세대도 잘 이해 못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 내 옆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좀 전형적인 구조를 현대화되어 있는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읽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군요. 네. 네. 네, 역시 돌아오셨죠. 그녀가 돌아오셨어요. 지난주에 참, 네네. 분석 쿠키님. 네, 제가 없었을 때 매우 따뜻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쿠키님이 안 계실 때는 또 박 사장님이 우리 막 혼내면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자기 개발서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쿠키님 말씀하신 부분들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의 실제적인 반영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문학작품은 그 시대의 반영에 굉장히 투철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어쨌든 조부모님이 가정에 이제 들어오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요 세태?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주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부모님께 정서적으로 충족되는 그 아이가 사실은 엄마 아빠의 외부 활동이나 경제 활동 때문은 조금 아니라는 점이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양강 구도, 그러니까 대립되는 구도 외에 여러 가지 어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의 모습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엄마가 경제활동을 하느라 자녀를 조부모님한테 맡긴 건 아니지만,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하나씩 조부모님한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맨 앞부분부터 이거를 나는 1군들 사이에 어색하게 낀 2군 후보 선수쯤 된다. 그러니까 본인을 지금 하위 계층으로 스스로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가족 안에서 보다 어떻게 보면 순례 씨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대놓고 내가 2군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저는 얘 왜 이러지? 누가 이렇게 꼬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원 가족이 있잖아요. 자기의 엄마, 아빠, 언니, 자기가 원 가족이잖아요. 근데 원 가족에 끼지 못하는 자기만 좀 다르다는 원가족하고는 얘가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이런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생활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점 때문에 자기가 좀 다르다라는 이질감 때문에 2군이라고 표현했지, 자기 스스로 그 1군, 2군, 그걸 나누어서, 등급을 나누어서 2군이라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고, 소외감 또는 다르다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책의 주인공이 오수림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언니를 낳았고, 그 다음에 너무 연이어 둘째를 낳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몸이 약하셨고, 산후 우울증도 오고 힘들면서 둘째를 할아버지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친정 아빠에게 맡기고, 근데 이제 친정 엄마가 안 계시고 친정 아빠만 계셨는데, 할아버지께서 혼자 돌보는 게 너무 어려우셔서 이제 당시에 순례 씨가 친정 아빠인 그 수림이 할아버지의 연인 관계의 할머니죠. 복잡하네요. 네, 순례 씨가 그 아이 수림이 주인공 키우는 걸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 순례 씨 밑에서 컸다라고 봐도, 순례 씨와 할아버지 밑에서 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그쪽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산후 우울증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했는데, 그거가 아니어도 산후 우울증이 다 지나고 나서도 엄마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는 수림이와 너무 맞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1군, 2군의 표현이 저는 좀 이제 그 쿠키님은 불편하셨는데 저는 수림이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굉장히 소외됐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이 전 많이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나와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나머지 가족들의 행동을 볼 때마다 여기서는 되게 유쾌하게 화도 내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정을 많이 주셔도 말씀들을 하세요.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내가 못 채울 것 같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장 약간 기본적이 되는 가족의 그 테두리에서 이 아이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해서 각자 지금 저희 셋 다 그 수림이의 위치를 조금 다르게 보고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아,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얘가 스스로 2군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 원래 가족들한테 뭐 소외감도 느끼고 좀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원래 가족들이 되게 수림이를 모자라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되게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모자라니, 부족하니?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도 얘네는 1군이고 나는 2군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1군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의미의 1군이라기보다는 수림 입장에서는 약간 비꼬는 식의 1군이다라고 자꾸 계속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과 타자화 시키는 거죠. 그들과 자기를 분리하고 다르다. 네, 다르다. 동일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쿠키님의 감상평에 이어서 우리가 오수림이라는 아이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례주택이잖아요. 근데 제목은 사실은 작가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를 뭘로 할까? 제목을 뭘로 할까? 근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순례주택일까?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순례 씨의 집이잖아요. 그 순례 씨의 네.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순례 씨의 건물 안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순례주택이라고 당연히 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집은 나의 집, 내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소유해야 할 거. 그런데 여기 지금 순례 씨가 이름을 바꾼 것처럼 어차피 지구별을 여행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순례 씨는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집을 내 걸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듯이 이 세상에 하나의 거쳐가는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가 또 때가 되면 뭐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고 여행을 다니듯이 약간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거쳐가는 공간. 거쳐가는 공간. 그렇지만 거기 함께 있을 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뭐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순례 자체가 이 순례 씨의 이름도 이제 순례자의 순례잖아요. 비슷하게 이 주택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하고 경험하는 일이나 아니면 만나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이 하나의 그 순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네요. 그 냠냠쌤님 공동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 우리는 사실 거의 다 뭐 아파트에 살고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긴 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 다양한 공동체가 있겠지만 되게 좋구나, 이상적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그 외에 김하나 작가님이 쓰신 책에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여자 둘이 고양이들 키우면서 공동체, 어쨌든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도 있고 요즘 청년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만 청년들만 이렇게 살아가게 했는데 또 공동 그 거실 같은 거를 사용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공동 이렇게 공간을 사용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요즘 또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이 또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모습.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살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대한 향수가 있고 이게 따뜻하고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까이 있지 않고 현재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향수의 대상이 되고 또 이상적으로 자꾸 연상이 되잖아요. 네, 과거에 보면 옆집 숟가락젓가락도 알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 시절에 대한 현대적인 어떤 버전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브루클린이라는 미국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만큼 그러니까 옆집 숟가락젓가락 숫자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남 얘기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공동체는 어쨌든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그것보다 좀 더 진보된 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 4층에 살고 있는 미스테리 영선 씨인가요? 영선 씨 맞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되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영선 씨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그의 직업이나 뭐 그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캐묻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영선 씨가 고요한 새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여기 사람들이 또 다 비켜줘요. 그 시간은 영선 씨 시간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옆집 숟가락 몇 개냐 이런 그런 공동체의 모습에서는 좀 더 진화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 평화를 깨는 게 지금 일군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평화를 깨고 이제 일군들이 잘 살던 아파트에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면 스토리를, 우선 할아버지가 원래는 사시던 아파트예요. 열심히 일하셔서 돈 모아서. 근데 그 아파트에 이제 그 딸인 수림이 엄마가 아기 낳고 들어가요. 왜냐면 수림이 아빠가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많이 못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와서 시간 강사를 하고 계신데 졸업하시고 근데 더 이상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시간 강사 외에는 하실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낳고 뭐 이러면서 점점 그 공간이 수림이 엄마 아빠와 수림이 가족의 공간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집을 내주시고 순례 씨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의 한 방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나가셨을까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소설에서는 결혼하자마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할아버지 집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2달 만에 나가게 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성장하면 같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자식이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한다 하면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생활하기가 일단 자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배려? 사랑? 뭐 이런 것도 두 번째는 그런 것도 작용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되게 상치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순례주택은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중에 하나가 가족 공동체인데, 그 할아버지와 그 자녀들은 가족 공동체도 유지를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일군 탓이다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일군이 조금 이상하니까. 쿠키님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을 가족이라고 전제하셨잖아요. 그게 가족이 가장 공동체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신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가족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과 그러나 타자들끼리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 이렇게 비교된다. 이 소설 비교된다. 안에서. 맞아요. 네, 비교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꼭 가족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야 다른 타인들과의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인과관계로 생각하지 그럴 수는 않아요. 없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같은 소설 안에서 이렇게 그린 게 조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른에 대해서 결국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른들. 우리가 이제 그 어른인데, 그 여러 가지 어른의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어른의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현실적이라고 봤는데,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살다가 결국 그냥 부모님이 나오고 그 집에서 사는 거.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그런 부끄러움의 문제. 왜냐면 이제 그 좋은 집에서 수림이가 얘기하잖아요. 그 좋은 집에 엄마는 계속 다시 가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그 집에서 나오고 결국 여기서 죽었어. 여기서 돌아가셨어. 그게 엄마는 부끄럽지 않아? 라고 수림이가 엄마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작가도 하고 싶었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꼬집고 싶은 그 마음이 전 굉장히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수림이 엄마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는 되게 아쉬운 점이, 이 부모를 사실 우리가 그 사회화되거나 아니면 교육받을 때 다른 누구와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저도 궁금하긴 해요. 왜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할까? 그냥 조금 양해를 구하고 타협해 나가는, 자녀하고도 양해를 서로 구하고 조금 대화하거나 아니면 타협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이 부모를 그렇게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주인공들은 그게 자신의 부족함인지를 또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주인공들은. 우리가 그러면 수림이네 가족 외에 다른 어른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여기 책에 나오는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먼저 술래 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맞아요. 술래 씨는, 술래 씨. 네네. 술래 씨는 굉장히 건전한, 되게 이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돈을, 원래 이혼한 전 남편이 고리 대금업자여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싫어서 이혼을 했고, 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렇게 좋지 않은 방식, 나쁜 방식으로 돈을 번 것을 유산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너는 유산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 유산을 받아서 그 아들은
술래씨가 번 돈은 유산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각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되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일회용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뭐 전기나 이런 것도 되게 아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심 가지는 것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되게 내가 나의 노동으로 또는 나의 노력으로 벌지 않은 돈은 받기가 부끄럽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돈은 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받지 않고 굉장히 싸게 받으려고 하고, 굉장히 이상적인 어른들의 모습을 술래 씨가 되게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모습. 우리가 조금, 만약에 정말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에서의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수림이가 그래요. 이 넓은 지구에서 나는 어떻게 술래씨를 만났을까? 그 수림이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진짜 할머니도 아니고, 진짜 부모님도 아닌데, 어쨌든 자신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고 품어줬기 때문에 수림이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저 같으면, 수림이 엄마가 막 자기 친정 아빠랑 사귀는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술래 씨가 동거녀라고 막 그러고, 그리고 뭐 거북동에 산다고 그러면서 막 사실은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랬잖아요. 근데도 나중에 수리민의 가족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진짜 대인배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하지 않았군. 네네. 그 부분이 저도 지금 같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대척점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미 가족과 술래 씨가 그냥 보기에는 약간 비교 대상이 되는 어떤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술래 씨는 수리미의 엄마 아빠나 이런 엄마 아빠와 대척점에서 갈등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미는 오히려 대척점에서 막 복수하고 싶고, 지금 박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복수를 하죠. 수리미 가족을 미워했던 홍길동 씨랑 짜고 본인의 가족들이 조금은 골탕 먹었으면 좋겠다. 물론 골탕 먹이고 나서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수림이한테는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어렸을 때 수림이가 겪었던 소외감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좀, 많은 독자들이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술래 씨에게 그걸 비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비겁한 짓이라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수림이한테 그래요. 여기서 갈등이 생길 거다. 여기에 엄마 아빠가 오면. 근데 갈등이 생겨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술래 씨가 말씀을 하는 부분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 그걸 풀어나가고 그러는 게 살아가는 삶인데, 수림이가 그걸 되게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을 해요. 수림이는 되게 막 이렇게 정말 양자구도로 나눠서 우리 가족은 약간 나쁘고 여기 술래주택에 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너무 아이답게 막 그러는데 술래 씨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이게 어른이구나. 나도 아직 갖추지 못한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좋은 모습, 뭐라 그래야 되지? 어른들의 좋은 모습? 이상적인 모습? 이런 것도 나오는데,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수림이 엄마 아빠는 좀 그에 반하게 좀 부족하고 철이 없고 모질한다고 해야 될까요? 모자란다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수림이 엄마를 보면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맨날 솔직하게 말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되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래서 수림이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이 왜 솔직해? 마음을 좀 쏟겨. 솔직히 말하는 인터뷰를 한 다음에 아파트 카페에서도 쫓겨났잖아. 거북말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어른이 왜 계속 맨날 솔직히 말해? 마음을 좀 숨겨.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 수림이 엄마처럼 이렇게 다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쿠키님이 약간 이 수림이 가족에게 연민이 느껴진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 드니까 이 가족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수림이 엄마 아빠가 다른 세상의 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쁜 쪽으로만 나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나 연민도 느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우 어리고 철이 없죠, 그 엄마는. 매우 어리고 철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좀 더 세련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성장이잖아요. 근데 성장의 그 속도가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엄마도 지금, 아까 그 쿠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의 끝부분을 보면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조금씩. 그죠? 네네. 그래서 끝이 좋았어요. 맞아요. 아, 그래. 끝 때문에 그냥. 끝 때문에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쿠키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 한쪽 누군가를 굉장히 우리가 비난하기에는 우리 자신도 부끄러운 면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모를 해보지만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23쪽에 보면 네, 어쨌든 이 수림이 엄마는 부딪히니까 근데 엄마랑 부딪히는 딸이 꽤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부딪힐 때 이제 아마 그런 부딪히는 대화를 하다가 나오는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엄마가 내가 너를 왜 잘 몰라 하고 우는 게 싫으니까, 엄마는 잘 운다. 내가 남의 자식 같아진 게 서럽다고, 어려서 나를 떼어놓은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이 뒤에도 또 마음이 아파요. 나는 술래 씨와 할아버지 사랑으로 충분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내 자식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놓친 거죠. 네. 엄마가 놓친 부분. 그러니까 그쵸. 엄마가 놓친 거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계속 안 맞는 거죠, 애랑.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 부모를 볼 때. 우리 서로 울컥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결이 다르네요. 그쵸? 박 사장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까 환경 문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등장하는 술래 씨도 그렇고, 수림이도 그렇고, 수림이 친구 진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술래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다 같이 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조금 보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요 책을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토픽들, 그러니까 그 화두들, 주제를 몇 개 꺼내서 아이들하고 뭐 이야기를 단순히 나누거나 학교라면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인물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문제들의 요소들을 뽑아내서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므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한 곳씩 읽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컴컴한 오탁방에서 술래씨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불도 안 켜고 뭐해? 생각하고 있었어. 풋? 풋내기, 풋감, 풋사랑, 풋고추. 아직도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응, 재밌어. 그게 교과서는 책에서 어떤 데만 뽑아서 실어놨잖아? 그 어떤 데는 쉬워. 책 전체는 어려워도 말이야. 일부는 쉬워.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전체는 어렵다고? 전체도 어렵고 처음도 어려워. 풋노인. 나는 아직도 풋노인인 것 같아. 그래서 어려워. 나는 풋청소년인가? 왜 이렇게 어렵지? 풋가난도 어려울 거야. 풋가난? 일군들 풋가난. 응, 우리는 말없이 하늘을 보았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수림이랑 술래씨랑 대화 나누는 부분인데,
이제 그 일군들, 수리미의 가족들을 점점 이해해가는, 수리미가 이해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거를 풋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아까 쿠키님이 말씀하신 일군들에 대해 일방적인 어떤 비난이 불편하게 했다면 사실 술래 씨는 그렇지 않죠. 그 일군들을 어떤 비판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게 되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릴 건 이제 가난에 적응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삶의 적응인 거죠. 이제 여기 그 술래주택의 삶이 꼭 가난한 삶이 아니잖아요. 이제 일정 부분은 더 풍족해진 부분도 있고. 좋은 지적이에요. 네,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정연 뒤에 보면 시가 삽입이 하나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시가 삽입이 되어 있는 부분을 글씨 좋아요. 읽고 싶어서 네, 저도 이제 정연종 시인 좋아하는데요. 네, 요게 좋아서 요 부분을 읽고 싶습니다. 네, 그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라는 시인데요. 이게 다 읽으면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이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골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골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이게 시 전문이거든요. 네, 사실 살면서 계속 위기가 있죠. 다양한 위기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마 이 가족한테 그래서 또 연민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성장하면서 삶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시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작가의 말이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의 일부분인데요. 작가가 이렇게 쓰셨어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 오랫동안 아껴온 이름을 꺼내 술래주택을 썼다. 기성세대가 망가뜨린 지구별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는 어린 술래자들에게 미안하다.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나 브랜드로 사람을 구별지으려는 어른들의 모습은 어린 술래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싶을 만큼 부끄럽다. 어린 술래자들에게 술래주택이 알베르게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산티아고 술래길 어느 작은 마을, 지친 몸과 마음을 녹인 알베르게 같은 글로 기억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라고 이제 그 글 쓰신 작가분의 이제 의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가정 내의 어려움도, 학습도,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장, 사회관계도, 그리고 우리들도, 부모들도 너무 어렵고. 근데 지구별 곳곳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그 공간이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누구에게도 잠시나마 이제 조금,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도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청취자분들 가정 내에 조금 더 따뜻하고 서로 머물고 싶은 시간과 공간이 가정과 주위 곳곳에 많이 마련되기를 기원하면서 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